안녕하세요, 여러분. 책을 사랑하고 배우는 것을 즐기고 창조하는 것의 기쁨을 느끼는 저 로리가 여러분들에게 맛이 있는 책을 로스팅 해드릴게요. Book Roasting for You. 시작할게요. 오늘은 제목이 남보다 내 마음이 우선입니다. 라는 책이에요. 저자는 오시마 노부요리. 제가 먼저 지은이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지은이 오시마 노부요리. 27년 동안 연 8만 건을 카운셀링해온 심리상담 전문가이다. 수많은 케이스를 접하며 심적 외상 치료 분야의 새로운 가능성을 느껴 인사이트 카운슬링을 설립, 마음의 상처를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FAP, Free from Anxiety 프로그램이래요. 제가 똑개육아 훈육책에 이와 비슷한 거를 소개하거든요.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참고해 보시고요. 그 요법을 개발해 우울증이나 트라우마 등 수많은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현재는 인사이트 카운슬링의 대표이며 알코올 의존증 전문 병원인 슈아이 토시다 클리닉에서 심리 상담을 하고 있대요. 국내에도 되게 많은 저서들이 소개가 됐어요. 저도 이 오시마 노부요리 그 저자분의 책을 몇 권씩 소지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지은이 소개에는 의욕상실 극복 중입니다. 말투 하나로 의외로 잘 되기 시작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등이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잘해주고 욕먹는 당신에게 이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제목이. 그 책도 가지고 있고요. 무기력증에 빠진 당신에게 그러니까 의욕상실 극복 중입니다가 그런 건데 아무튼 마음의 중심을 나에게 둔다? 이런 류의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남들에게 좀 휘둘리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라든지 그리고 약간 제가 그 착한 그 사람 컴플렉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좀 강했거든요. 그래서 잘해주고 욕먹는 당신에게 이런 제목이 저 같은 사람한테 좀 이끌려가지고 이 저자분을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의 책이 의외로 되게 심플하면서 잘 읽히고 또 책이 되게 얇고 작아요. 그래서 읽는데 부담이 전혀 없고요. 되게 빠르게 읽을 수도 있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 캐치프레이즈가 아무래도 이 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간 낭비만 하는 당신에게. 그러니까 남 눈치 보다가 이도저도 못하고 시간 낭비만 하는 분들 있죠. 남 눈치 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27년 경력, 연 8만 건 상담, 일본 최고의 감정 치유 전문가 오시마 노부요리가 전하는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나답게 사는 방법. 이게 부제라고 보여져요. 남의 표정 신경 쓰고 휘둘리고 후회하고 자꾸만 작아지는 나는 더 이상 없다. 눈치 살피며 애태우지 않고 당당하게 내 인생 살기로 했다. 주변 사람의 사소한 반응에도 상처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감정 사용 설명서 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면서 기분 좋게 사는 방법 궁금하시죠? 이렇게 살고 싶죠.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구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겸 배우가 한 말인데요.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절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다. 그건 그 사람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내 비하인드 장면과 비교하는 것과 똑같다. 라는 말을 하는데 너무 공감을 해서 저도 이 문구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을 보신다거나 다른 기타 SNS를 보실 때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이 아니에요. 결코. 그런 것들은 그리고 어떤 뉴스에 뭐가 나왔다거나 어떤 예를 들어서 저의 경우로 생각을 해보자면 제가 어떤 책을 짜잔 하고 냈어요.
그러면 책을 낸 상황 자체는 뭔가의 그냥 하이라이트 장면인 거죠. 하지만 그거를 내기 위해서 거의 4년, 뭐 5년간 뭐 약간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약간 지옥 같은 그런 고통이랄까? 뭐 그런 이게 수련의 그 과정, 뭐 그런 것들은 사실은 생략이 돼 있는 그런 장면인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드러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그 사람의 하이라이트 장면일 뿐이지 그거를 그냥 인생을 사는 그냥 그 순간순간의 그 삶들 있잖아요. 내 비하인드 장면들. 그러니까 누구나 비하인드 장면들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다 비하인드 장면을 노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문구를 좀 생각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좀 SNS를 사실은 좋아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지만 이제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제 또깨 육아나 뭐 여러 그 컨텐츠 쪽으로 이제 제가 만들고 이제 공유하고 뭐 이런 쪽의 일들을 하게 되면서 SNS는 빠뜨릴 수 없이 이제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그런 도구가 되는데, 다른 사람 SNS 보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이제 제가 창조하는 거를 더 기쁘게 여기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뭐 다른 사람들의 SNS를 막 과도하게 이렇게 보시면서 뭔가 이렇게 기분 우울함 뭐 이런 거를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거는 그 사람의 그냥 하이라이트 장면을 묶어놓은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그러고 들어가기 전에 이런 분들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또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왜 항상 손해보는 것 같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우리 또깨 육아 독자님이나 북 로스팅 청취자님들. 상대방의 기분이나 표정을 내가 항상 신경을 쓰고 있다라든지 예전에 제가 좀 이랬던 것 같아요. 요새는 전혀 안 그래요. 의미가 없거든요. 여러분도 불혹의 나이가 패스하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상사에게 지적을 받으면 긴장으로 온몸이 굳는다. 주변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게 두렵다. 그렇게 말했으면 좋았을 걸 하고 후회할 때가 있다. 뭐 이런 것들. 근데 저도 더 젊었을 때, 뭐 20, 30대 때는 이런 생각 좀 많이 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주변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게 두렵다, 뭐 이런 것들이나 그렇게 말했으면 좋았을 걸, 뭐 이런 후회. 후회는 진짜 할 가치가 진짜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인생을 살면서. 그래서 전혀 안 하는 쪽으로 완전히 이게 됐고요. 그리고 미움받는 게 두렵다. 미움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고, 뭐, 미움 욕하면 욕하고, 미움을 받으면 받고, 어떻게 미움이나 욕을 안 듣고 살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사실 그 챕터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뭐, 예를 들어 미워하거나 뭐 질투를 하거나 뭐 욕을 하거나 뭐 이런 상황 속에서 그거를 그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부정적인 에너지를 나의 그 에너지, 긍정적인 에너지 원천으로 끌어다가 쓰는 방법? 뭐 이런 식의 부제로서 서술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 근데 오늘은 제가 그 부분을 공유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 부분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사소한 감정에 호들갑 떨지 않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챕터 3이에요. 챕터 3은 잠시만요. 최소한에서는 지켜주세요. 라고 제목이 되어 있어요. 오해를 풀려고 할수록 오해가 깊어진다. 타인의 부정적 감정이 나에게 전염되면 비참하고 절망적인 기분이 들게 된다. 나는 가치 없는 인간이라고 느끼게 되며 비이성적인 행동이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의 생활을 망가뜨리는 악순환에 빠진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타인이 내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을 빨리 감지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나쁜 감정을 갖게 되는 메커니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으므로 무언가 오해가 있는 거야. 나는 너에게 미움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어.
라며 성의를 다해 오해를 풀려고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저 상대방의 감정에 휘둘려서 미움받지 않으려고 필사적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상대에게 오해가 있기 때문이라며 저자세를 보일수록 상황은 더욱 나빠져 갔다. 상대의 오해를 풀기 위해 초라한 자신의 민낯을 보여준 것이 상대에게 자신보다 아랫사람이라고 인식하게 한다. 그런데 아랫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던 사람이 자기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으면 그 사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상대방의 부정적 감정을 멈추려는 행위 자체가 상대의 감정을 더욱 자극해버리는 것이다. 부정적 감정이 격해지면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오해를 풀려고 하면 핑계를 대는 녀석은 최악이야 하며 더욱 공격적으로 반응한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나는 상대의 마음도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과 함께 자기 긍정감이 조금씩 떨어지게 되며 나는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는 무가치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정착되어 버린다. 이로 인해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생긴다. 아마 당시의 나는 무의식 중에 누군가 한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면 모든 사람들이 날 싫어하게 될 거야 라는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든 미움받지 않는 상황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다. 그러나 자신을 낮추는 행위는 좋은 해결책이라고는 할 수 없다. 노력을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인정받으면 나보다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하던 주위 사람들로부터 질투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반응에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초라한데 나의 어떤 점에 질투를 하는 거지?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주위 사람의 질투가 거세짐에 따라 나는 점점 정상적인 사고를 하기 힘들어지게 되었다. 사람은 누구나 반항심을 가지고 있다.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쓴다고 해도 그 행동이 오히려 상대방에게는 자신을 억지로 변화시키려 하고 억압하려는 것으로 느껴져 무조건 나의 의견을 반대하고 미워하게 된다. 타인의 부정적 감정에 반응하지 않기.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사회적 위치가 상대방보다 높거나 상대방보다 낮다는 것을 의식하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왠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거나 저축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도 돈이 모이지 않는 경우가 있는 사람은 사회적 위치가 타인보다 낮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타인의 감정에 자신의 행동이 좌지우지되는 습관이 자기도 모르는 새에 몸에 배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타인의 부정적 감정을 멈추기 위해 반응을 보이면 오히려 더욱 강한 감정의 화살이 날아온다. 그러므로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감정을 멈추려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야 한다. 상대방의 감정에 반응하지 않으면 오히려 타인의 부정적 감정이 전염되지 않는다. B씨는 직장에서 모든 동료와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에 자신을 낮추는 겸허한 태도로 사람을 대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같이 냉정한 반응만 보였다. 업무 중에 같은 실수를 한 다른 동료는 주의를 받지 않았는데 B씨는 상사에게 따끔하게 주의를 받았다. 이런 부당한 대우에 B씨는 비참한 기분을 느꼈다. 이러한 일들을 겪으며 내 인생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하는 고민에 빠졌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의욕을 잃고 있었다. 그래서 무언가를 수집하는 취미에 몰두하게 되었다.
그리고 점점 취미에 돈을 쏟아부었고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이 되자 더욱 심신이 불안해졌다. 불안해지면 질수록 직장 동료들에게 계속 매정하게 내몰리게 되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더 알아주길 바라며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 직장에서 느끼는 비참함은 더욱 커지기만 할 뿐이었다. 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그는 타인의 감정에 민감했고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그래서 적을 만들지 않고 모두와 함께 잘 지내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견지했는데 사실 그런 태도가 문제였다. 적을 만들지 않기 위해 자신을 낮추었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을 못하는 사람, 항상 힘들다고 투정하는 사람으로 비치고 있었다. 그래서 같은 실수를 해도 상사에게 더 타박을 받았고 변명하거나 부당함을 표출할수록 상황이 악화되었던 것이다. 상대방의 감정에 예민하게 반응할수록 문제가 더 커진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다른 사람이 부정적 감정을 부딪혀 오더라도 반응하지 않기로 했다. 여느 때처럼 상사에게 대수롭지 않은 일로 주의를 받았을 때 평소였다면 무언가 핑계를 대거나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며 변명을 했겠지만 그로 인해 상대방 또한 더욱 감정이 격해진다는 것을 알았기에 순순히 네, 죄송합니다 라고 우선 사과를 했다. 그러자 상사는 평소와 다른 반응에 의외라는 시선을 보냈다. 변명을 하며 상대방을 억지로 이해시키려 하는 것은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 우선은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사과하는 것이 낫다. 이러한 상황이 여러 번 거듭되자 주변 사람들의 태도에 변화가 생겼다. 이전에는 업무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는데 그의 태도가 변한 이후로는 점점 도움을 요청하고 그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는 점점 회사 생활에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다. 그 후에도 그는 불쾌한 일이 생기더라도 타인의 감정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바라던 적을 만들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이룰 수 있었다. 더불어 회사 생활에 자신감이 생기고 일이 재밌어지자 일종의 도피처였던 수집 취미도 그만두게 되어 재정적으로도 안정이 되었으며 마음의 여유가 찾아왔다. 그는 타인의 감정에 예민하게 반응하여 얕보이거나 평가절하당했다. 주변을 너무 신경 쓰다가 나라는 존재를 잃어버렸던 것이다. 타인이 부정적 감정을 부딪혀올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흘려보내라. 당신이 반응하지 않으면 상대의 감정도 갈 곳을 잃어 금방 진정될 것이다. 네, 어떠세요, 여러분? 너무 자신을 낮추고 타인의 감정에 예민하게 이렇게 촉을 세우는 거 안 좋은 것 같죠? 요거 제가 하나 더 읽어드리고 오늘 클립은 마무리해 볼게요. 좀 약간 독특한 시각이거든요. 지금 읽어드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한번 여러분도 이 포인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육아를 하고 계신 분들도 괜찮고 부모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다른 관점의 오시마 노부요리가 쓴 글귀입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질투의 조건이 갖춰져 있다. 부모가 자식을 질투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사실 부모와 자식 사이는 부정적 감정의 전염이 일어나기 쉬운 관계이다. 부모 자식 간에는 질투심이 생기는 전제 조건이 처음부터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부모 자식 간에 질투심이 생기는 전제 조건이 처음부터 갖춰져 있대요. 왜 그럴까요? 계속 읽어볼게요. 부모 입장에서 볼 때 내가 너를 키워줬으니 내가 더 나은 존재 라는 인식이 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보다 뛰어난 모습을 보이면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고 일반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부모가 아이를 질투하여 비이성적인 행동을 보이면 부모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아이는 전혀 공부를 하지 않게 되거나 옳지 않은 행동을 보인다. 숙제를 눈앞에 두고도 부모의 부정적 감정이 전염된 상태이기에 의욕을 잃어 귀찮아 하고 내팽개쳐 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가정 내의 환경이 나쁘기 때문이라거나 아이가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나쁜 아이인 척 연기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한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만약 부모가 아이에게 관심을 보였는데 아이가 변하지 않는다면 부모가 품고 있는 감정에 전염된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부모가 자식의 행복을 바라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다. 어느 부모에게 물어도 자식의 행복을 바라지 않는 부모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부모가 아이를 질투하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은 동물적인 본능과도 같은 것이라서 부모는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식을 생각해서 하는 행동이 실제로는 자식을 망가뜨리게 되어 아이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것은 부모가 의도하여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의 본능에 의한 것이므로 보통은 부모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다. 자식의 수입에 질투하는 부모. 아버지보다 월급을 많이 받게 된 C씨는 그 사실을 부모님에게 말씀드리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전하자 자신의 생각과 달리 부모님은 냉랭한 모습을 보이셨다고 한다. 이 또한 부모님에게 아들을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다. 부모의 질투심이 아들에게 전염되어 뇌를 자극함으로써 월급도 많아졌으니 이제부터 저축을 시작하자 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하며 다방면으로 소비를 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전보다도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상한 행동 양식을 보이게 되었다. 게다가 이전까지는 월급도 많이 주는 정말 만족하고 있었던 직장이었음에도 부정적 감정이 머리를 지배하면서 돈을 모으지 못하는 상황을 자신이 아닌 회사의 탓으로 돌리게 되고 이런 회사는 사람을 마구잡이로 혹사시키는 블랙 기업이라며 상사에게 불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리고는 이런 회사 그만둬주지 라며 정말로 퇴사를 하고 나와버린다. 그러나 그 후 이직한 회사는 월급도 짜고 잔업도 많은 그야말로 진짜 블랙 기업이었다. 이때 그는 처음으로 왜 그런 말을 퍼붓고 나와버렸을까? 하며 어처구니가 없어진다. 이렇게 이직에 이직을 반복할 때마다 월급이 점점 하락하는 상황을 맞이한다. 그의 상황이 악화된 것은 부모의 부정적 감정이 전염되었기 때문이었다.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승진하여 부모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면 그저 기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커다란 착각이었던 것이다. 자식인 주제에 나보다 월급을 많이 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던 부모의 마음속에서는 동물적인 질투심이 발생하게 되었고 C씨는 부모님의 질투심에 감염되어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게 된 것이다. 감정을 억누르면 왜곡된 형태로 표출된다. 가족 간의 질투는 그리스 신화에서부터 볼 수 있다. 질투의 저자인 피터 투이는 자기 아들에게 지위를 뺏긴다는 예언을 믿고 태어나는 자식들을 잡아먹다가 제우스에게 쫓겨난 그리스 신화의 크로노스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크로노스는 자식들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그들이 표상하는 젊음과 힘을 질투했다.
자신은 이제 잃어가기 시작한 그 젊음과 힘이 점점 늙어가는 자신을 권좌에서 밀어낼 테니 말이다. 자신의 권위를 침범하는 자식에게 질투하는 부모에 대한 이야기는 그 외에도 많다. 왈츠의 아버지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요한 슈트라우스 1세 또한 아들인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음악적 재능을 질투하여 음악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업 전문학교에 입학시켰다. 하지만 요한 슈트라우스 2세는 아버지 몰래 바이올린을 배우며 음악가의 길을 갔고 결국 아버지를 뛰어넘게 된다. 질투는 본능적인 감정이지만 사람들은 질투를 느낀다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기 때문에 분노, 슬픔과 같은 감정과 달리 드러내지 않고 숨기려고 한다. 표출하지 못하고 억눌린 감정은 왜곡된 형태로 표출된다. 자식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자식을 억압하고 가능성을 막는 것이다. 하지만 부모들은 이 감정이 질투를 억누름으로써 변질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부모 또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왜곡된 감정으로 인해 서로가 더 큰 상처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부정적 감정, 질투를 인지해야 한다. 자식을 질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며 인간의 본능임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면 자식의 재능이나 젊음과 같이 자신이 현재 가지지 못한 것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이 지금껏 이룬 것들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게 되는 학습된 무기력. 부모가 자식을 질투하게 되면 자식을 향해 심한 말을 내뱉거나 비이성적 행동을 보이면서도 부모는 자식을 위해 한 행동이라고 착각한다. 자식의 입장에서는 내가 못나서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부모에게 사랑받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그러나 노력해서 뛰어난 사람이 될수록 부모는 자식을 더욱 질투하게 되고 자식에게 못된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런 부모의 행동에 자식은 크게 상처를 받게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자식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는 마음이 들며 무력감에 빠지고 만다. 이것을 심리학적으로는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한다. 이는 미국의 심리학자인 마틴 셀리그만의 개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는 개를 우리 안에 가두어두고 개가 우리에서 나오려고 하면 전기 충격을 가했다. 게다가 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 아래에서 전류가 흐르도록 장치를 걸어두었다. 다시 말해 개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 해도 전기 충격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를 반복하자 우리의 문을 열어두어도 개는 도망가려고 하지도 않고 무저항 상태가 되었다. 이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학습되어 있기에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를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한다. 이처럼 저항도, 회피도 불가능한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되면 그런 환경에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음에도 극복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너무 슬프죠. 저는 이렇게 학습된 무기력? 이런 상황에 저도 한번 빠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막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이 되면은, 충분히 그런 환경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극복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런 학습된 무기력. 이 저자 그 오시마 노부요리가 쓴 많은 책들을 읽어봤는데 이분이 주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 상대방의 그 타인의 그 부정적인 감정, 그러니까 거기서 제일 큰 그 부정적인 감정이 질투심인데 이 질투심들 때문에 뭔가 이 전기 충격처럼 마비가 돼가지고 뭔가 무기력증에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도 종종 많이 나와요. 그런데 약간 그 얘기의 연장선상으로 보여집니다. 부모가 자식을 우리 안에 가두어 버리다. 부모 자식 간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자 표면상으로는 모두 너를 위한 거야 라는 부모의 사랑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막상 자식이 부모의 품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는 아이를 구속해버린다. 이런 상황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아이는 무기력이 학습되고 결국 아이는 부모의 품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 그렇게 학습된 무기력은 아이의 자존감도 하락시켜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정착해버린다. 그렇게 무기력을 학습한 아이는 커서 사회에 나가더라도 눈앞에 좋은 기회가 찾아와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기회를 잡지 못한다. 더욱이 부모는 표면적으로는 웃음을 띠고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질투심이 일어나 자식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자식은 혼란에 빠져버린다. 이러한 혼란한 상태로 인해 보다 강하게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 진짜 너무 슬픈 것 같아요. 계속 읽어볼게요. 표면상 인자한 부모 아래서 크는 아이일수록 혼란스러워하며 자신이 생각한 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되고 원하는 것을 손에 넣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부모가 자신의 아이에게 질투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므로 아이의 입장에서도 부모가 자신을 질투하고 있다고 스스로 알아채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부모 자식 간에는 질투심이 발생하는 조건이 이미 갖춰져 있고 그 영향력은 완전한 타인과 비교했을 때 훨씬 크다.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긍정적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모습과 성과에 자부심을 가져야 하며 열정적으로 살아야 한다. 작더라도 긍정적 결과를 계속해서 나타냄으로써 기쁨, 만족, 행복 등의 감정을 느끼면 자신감이 생기면서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몇 번이고 좌절을 겪게 된다. 그 좌절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맞설 때 무기력에서 벗어나 성공을 손에 쥘 수 있을 것이다. 어때요, 여러분? 좀 도움이 되시나요? 저는 이런 각도에서 생각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그 앞에 프롤로그를 한번 읽어드리려고 해요. 앞에 그 여는 글을 읽으면 이 저자가 어떤 생각으로 집필 했는지 그 메시지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타인이 아닌 나에게 집중하며 살아가기. 사람은 자기 감정이 온전히 자신만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으며 사회라는 구조 속에서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싹트는 것도 타인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보면 우월감을 느끼고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열등감을 느낀다. 나와 타인을 비교함으로써 생기는 감정들이다. 물론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지도 않고 남의 감정이 어떠하든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 구성원으로서 주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신경 쓰며 살아간다. 특히 나보다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예를 들어 직장 상사이거나 우더른이라면 더욱 그렇다. 질문에 대답한 후 상사의 표정이 안 좋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 나한테 실망한 걸까? 하고 불안한 마음이 스멀스멀 가슴 속에서 피어난다. 오랫동안 카운셀링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다. 타인의 감정이 뇌의 네트워크를 통해 전염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평소라면 생각할 수 없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뇌에는 스트레스가 존재하고 있는데 감정이 격해지면 이 스트레스가 뇌를 자극하여 비이성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만든다. 이것은 마치 간질 발작을 하는 것과 같아서 본인 스스로는 컨트롤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마음이 진정되면 그때 왜 그런 행동을 한 거지? 하고 좌괴감을 느끼게 된다. 제가 또깨 육아에서 1층 뇌, 2층 뇌에 서술한 거랑 맥락이 같죠?
질투나 불안과 같은 감정은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생겨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타인의 감정이 전염되어 비이성적인 행동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옆 사람이 하품을 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자신도 갑자기 하품을 하게 되거나 긴장하는 사람을 보면 자신도 긴장하게 되는 일을 경험한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이는 뇌가 마치 인터넷처럼 각양각색의 사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의 행동이나 감정을 따라하게 되는 것이다. 이거를 저는 거울 유런이라고 명칭이 있거든요. 거울 유런을 이제 똑개 육아 훈육책에서도 서술하고 있는데 그것과도 일치하는 대목입니다. 현대 과학으로는 계측할 수 없는 주파수로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나누고 있다는 가설을 나는 뇌의 네트워크라고 부른다.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뇌의 네트워크. 뇌의 그 주파수끼리 서로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그 네트워킹이 딱 접선이 될 수 있겠죠. 이 뇌의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 전달되며 특히 질투, 불안, 초조함 이런 강렬한 감정이 네트워크로 전달되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문제는 부정적 감정이 전염되면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들어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힘들게 이루어온 성과들을 내팽개쳐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감정은 쳐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론 느낄 때도 있어야 되지만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부정적인 감정을 내뿜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의식적으로 좀 피해가고, 그러니까 마주칠 수 없다면 훨씬 좋겠죠. 인생의 삶의 궤도를 저는 머릿속으로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궤도를 구 안에서 내가 가는 궤도를 막 그려봐요. 영어로는 올빗이라고 하는데 그 올빗을 내가 막 갈 때 거기에 어쩌다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접점으로 이렇게 만날 수는 있겠죠. 근데 아니다 싶으면은 바로 그 궤도를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과 그 사람이 가는 길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염두하고 타인의 감정에 이렇게 너무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나답게 살아나가시면 돼요. 한 번은 갬블의 도시인 라스베가스에서 일확천금을 노려보자는 친구의 꿰매 빠져 카지노에 갔던 적이 있다. 좀처럼 돈을 따지 못하고 계속 잃기만 하다 보니 역시 이런 건 소용없는 일이라고 생각해 포기하고 뒤에서 기다리던 할머니에게 내 자리를 양보했다. 그러고는 걸어 나오는데 뒤에서 빰빠라밤 하고 팡파르가 울려 퍼졌다.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돌아보니 방금 내가 자리를 양보했던 할머니가 잭팟을 터뜨린 것이 아닌가. 조금만 더 있었다면 내가 잭팟을 터뜨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에 후회가 들고 그 할머니를 향해 질투심이 끌어올랐다. 이 감정은 집에 돌아가서도 사라지질 않았다.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생전 처음 보는 할머니에게 내가 가졌어야 할 것을 빼앗겼다는 생각이 드니 배가 아프지 않고 배기겠는가. 사실 그 할머니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지만 나는 질투심을 참을 수가 없었다.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완벽하게 조절할 줄 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우리는 주변 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리고 주변 사건을 통해 생겨났던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나 자신을 좀먹는다. 사실 알고 보면 아무 일도 아니다. 그냥 운이 좀 없었을 뿐이라며 지나갈 수도 있는 일이다. 하지만 사람은 상대보다 내가 낫다는 생각, 즉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이 가져야 할 것을 빼앗겼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 착각은 질투심이라는 부정적 감정으로 변해 비이성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 만든다. 하지만 그런 행동을 하더라도 그 행동을 스스로 인지하기란 어렵다. 우리는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눈앞에 찾아온 기회를 날려버리거나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기도 하고 소중한 인간관계를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다. 또 힘들게 이루어온 자신의 실적이나 꿈을 스스로 파괴해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만큼 감정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강력한 힘이다. 이 감정을 부정적인 방향이 아닌 긍정적인 방향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면 부와 행복을 모두 잡을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기 쉬운지, 부정적 감정이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어떻게 전염되는지, 그리고 그 감정이 뇌를 자극하였을 때 어떤 행동을 야기하는지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설명한다. 더불어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스트레스나 질투심과 같은 타인에 의해 생겨나는 감정들을 자신의 에너지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찾아 자신의 재능과 힘을 온전히 발휘하여 풍요로운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바란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프롤로그까지 한번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며 기분 좋게 한번 살아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북 로스팅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 멋지고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